안녕하세요. 얼마 전 세상에서 가장 눈물나고 아름다운 이별을 경험한 30대 여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는 단어로 각별함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천생연분도 찰떡궁합도 너무 잘 어울리는 말이었던 어느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고등학교로 올라가던 때 마지막으로 제 교복을 지어주시고 할머니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어요. 어떻게 살지? 막막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사라지더라고요. 둘이 누우면 꽉 차던 방이 더 이상 비좁지 않다는 것 빼고는요. 작았던 할머니의 등이 실제로 그리 많이 자리를 차지할 리 없었지만 할머니가 가시고 제게는 넓은 방에 혼자 누워있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홀로 남은 손녀를 위해 덜 먹고 덜 쓰며 아껴 모아온 통장에는 제가 대학에 가고 혼자 방을 구해 나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었지만 저는 쓸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변함없이 그 동네를 지키며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그렇다 할 친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유행하는 운동화, 그 흔한 핸드폰 하나 갖지 않고 지내는 저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어요. 그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그저 하루하루를 맡길 뿐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엔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엔 엎드려 자거나, 때맞춰 화장실을 다녀오는 반복적인 생활. 그러던 저의 하루에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규칙적으로 줄이 그어진 오선지 위에 실수로 떨어진 잉크 한 방울. 너 도훈이 아니야?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한 남자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흰 피부와 곱슬한 앞머리를 가진 아이였어요. 저는 시선을 내려 제 이름표가 달려있을 교복 조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응, 맞는데? 와, 야, 나 기억 안 나? 행복초등학교 6학년 3반 김재현. 저는 머릿속으로 6학년 교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김재현, 2분단 셋째 줄에 앉아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선생님들께 농담을 던지던 조그만 아이. 이제는 머리 위로 두 뺨이나 자란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학교로 오게 되다니 반갑기도 하면서 어색했어요. 안녕? 완전 반갑다. 그나저나, 넌 왜 이렇게 꼬맹이가 됐냐? 제 정수리에서 손바닥을 펼쳐 장난스럽게 제 턱 끝에 가져다 대는 그 친구의 행동에 야구르기보다는 웃음이 났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웃었던 적이 있었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낯가림 없고 장난스러운 그 아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타난 후로 저의 학교 생활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규칙적이었던 모든 것이 파괴되었어요. 파괴라고 표현했지만 은근히 바래왔던 변화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둘이서 딱히 특별하게 뭔가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저희 사이에는 격이 없었어요. 재현이는 저를 자주 자기 집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재현이네 부모님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재현이네 집은 세탁소 뒤편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놀러 갈 때마다 부모님을 뵙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 왔어? 아이고, 우리 도훈이도 왔네.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춥다. 얼른 들어와. 재현아, 가스레인지 위에 떡볶이 있으니 도훈이랑 같이 데워 먹어라. 순대는? 없어, 이놈아. 있는 대로 먹어. 재현이네 어머니는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까지 재현이와 많이 닮아있는 분이셨습니다. 청량하게 맑고 반짝반짝 빛나는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저까지 밝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실제로 재현이를 만나고 나서 저도 많이 밝아지기도 했고요.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이 좋게 만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현이네 어머니는 때로는 제 가슴을 콕콕 아프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재현이네에 놀러 가게 되면 교복 세탁을 해주겠다고 바지와 티를 챙겨주셨는데 일요일에 교복을 찾으러 가면 어머니께서 몰래 새 양말을 한가득 챙겨주곤 하셨거든요. 그 양말들은 늘 뽀송했고 세탁소 다리미에 다려져 양말답지 않게 칼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없이 혼자 사는 걸 아시고 엄마 없는 티 나지 말라고 신경 써주신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따뜻한 듯 춥고 사랑받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외로운 고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재현이네 가정의 화목함이 부러웠습니다. 만약 나의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집도 저랬을까? 하는 상상은 무한히 반복되었습니다. 재현이의 밝은 모습은 그의 부모님에게서부터 오는 것 같았거든요. 부모의 아들에 대한 내리사랑보다는 부모님 두 분끼리의 사랑이 유난히 더 반짝이는 집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좋아하는 붕어빵 사다 놨어요. 정말? 고마워요. 선희 씨도 하나 잡숴. 난 괜찮아. 당신 많이 드세요. 난 붕어빵보다는 동준호빵이 더 좋아서. 아우, 엄마, 아빠, 도훈이도 있는데 작게 좀 말하셔요. 왜? 난 괜찮아. 부모님이 사이 좋으신 건 좋은 거지. 부부라는 것은 원래 저런 모습일까?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은 드라마나 소설에 나오는 인꼬부부 그 자체였습니다. 두 분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그런 두 분의 영향을 받아 재현이도 사랑이 충만한 아이로 자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새 가족과 외딴 아이 하나, 부모라는 존재를 모르고 자란 저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에 대한 감사함과는 별개로요. 상상도 잡생각도 하지 않고 지내온 지난 날들과는 달리 재현이네 가족을 알고 난 후부터는 제 머릿속엔 늘 상상들로 가득했어요. 갑자기 늘어난 사랑 수치 때문일까요? 그저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던 사랑이 어느 날 불쑥 제 가슴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곁에는 오직 재현이뿐이었고 늘 친구이기만 할 것 같았던 절친한 친구가 어느 날 남자로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현이가 군대에 갈 때에도 단짝 친구로서 담담히 작별 인사를 했었습니다. 재현이가 곁에 없는 시간은 길고 길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얼마나 자주 면회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현이의 저녁날 저는 더 미룰 수가 없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야, 나 아무래도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왜, 안 되냐? 아니, 넌 무슨 애가, 진짜야? 응, 진짜야. 그럼 내 이름 불러줘.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면서 야가 뭐냐, 야가. 이름을 불러달라고? 응,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름 불러주는 거랬어, 도은아. 야, 사랑은 무슨 사랑. 또 야라고 그러네? 알겠어, 5분 뒤에. 그래, 5년도 기다렸는데 5분을 못 기다렸겠냐, 내가. 알고 보니 처음부터 재현이는 친구가 아닌 남자로서 제 곁에 있었던 것이고, 자신은 5년을 기다리고도 5분이나 더 기다려야 했다며 그 일을 아직까지도 투정 부리곤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 저는 병원 원무과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재현이도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함께 나누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을 곁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하다 보니 앞으로의 제 미래에 이 남자가 없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재현이도 저와 마찬가지였는지 저희 둘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제도 앞에서 마음이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네, 불편했습니다. 온전히 저 하나로 인해서요. 제게 너무나도 잘해주셨던 재현이의 어머니께서 단순한 친구가 아닌 결혼 상대로 저를 다시 소개한다면 과연 좋아해 주실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하나뿐인 아들의 절친한 친구였던 여자아이가 부모가 없이 자라 그저 딱하고 안쓰러웠던 여자아이가 10년을 아들 곁에 있더니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남일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가족으로 받아들이기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스스로 재현이가 제게 과분하고 멋진 사람이라 생각해왔던 터라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저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걱정조차 재현이에게 마음의 짐이 될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혼자만의 숙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넷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자리, 긴장한 상태로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늘 뵈어오던 분들이시지만 그날만큼은 꼭 처음 뵙는 자리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부모님은 그저 웃으며 반겨주실 뿐이었습니다. 도훈이 더 예뻐졌어? 으그그 왜 이래 손이 왜 이렇게 차?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
이런 포옹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반가운 사람을 한 번 안아주고 두 손으로 양쪽 어깨에서부터 팔꿈치, 손까지 살짝 주무르면서 쓰다듬어주는 포옹이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늘 저를 그렇게 조물조물 안아주셨는데 재현이네 어머니께서도 저를 그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머니께 안아달라고 안기고 싶을 정도로요. 그날도 어머니께서는 저를 그렇게 안아주시다가 긴장한 탓에 차가워진 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마저도 왜 죄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의 아들과 결혼을 하는 제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는데 실망을 안겨드리는 꼴 같아서 죄송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잘 보이고 싶은 두 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릴 것 같아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재현이에게는 그저 긴장한 사람처럼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신나고 들뜬 목소리로 재현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뭐? 결혼? 누구랑? 아주 예쁘고 마음씨가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 우리 도훈이만큼 예쁘고 따뜻한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아들한테 그런 사람이 생긴 거야? 오래됐어요. 친구로 5년, 마음을 확인하고 또 5년. 그렇게 오래됐어? 도훈이랑도 가만히 있어봐. 설마. 네, 도훈이랑 저 그동안 마음을 싹 틔우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어요. 친구로 5년을 보낸 세월에도 제 마음은 도훈이를 향해 있었고요. 어머님, 아버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재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현이 없는 미래가 상상이 안 돼요. 그동안 만나면서도 하루빨리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 이루어 잘 살게요. 어머, 어머 세상에. 여보, 선이야. 괜찮아? 선이야. 어머, 이리온. 우리 아가 예쁜 거사. 박재현, 너 엄마를 이렇게 놀라게 하다니. 도훈아, 고맙다. 나랑 아버지가 매일 소원하던 것이 우리 재현이 너처럼 곱고 마음씨 따뜻한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고맙다, 도훈아. 그래, 도훈아. 너 부족한 것 하나도 없다. 오히려 우리 재현이가 너한테 턱없이 부족한 자식이지. 너처럼 바르고 고운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우리가 정말 고맙다. 너한테. 그리고 재현이 너희 자식. 이렇게 기쁜 소식이면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던가. 울 마누라 놀라서 심장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역시 좋아하실 줄 알았어. 그래서 더 미루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도훈이 나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도 더 많이 사랑받게 해주고 싶어서. 10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늘 반겨주셔서 고맙고 감사했는데 이런 순간까지 반겨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 아껴주신 만큼 재현이 더 아껴주는 좋은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어머님, 아버님은 저희의 결혼 소식마저 진심으로 반겨주셨습니다. 죄송하다는 부정적인 마음보다 고맙고 감사한 따뜻한 마음이 자라나게 해주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과 그려갈 앞으로의 제 인생을 생각하니 또 다른 의미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재현이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찾는 이 없는 신부 측 좌석들은 친척 대신 직장 동료들과 재현이의 친구분들이 채워주셨고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텅 비어있을 혼주석이었는데요.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도 아팠지만 신부 측 혼주석은 비우고 식을 올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신부 행진을 하고 돌아보니 비어 있어야 할 신부 측 혼주석에 어머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잘못 보았나 싶어 얼른 신랑 측 혼주석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님 없이 아버님 혼자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 식이 끝날 때까지 어머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서요. 어머님, 아버님의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에 신부 행진 직후부터 쏟아지던 눈물. 행여나 어머님과 눈이라도 마주쳤다간 정말 목 놓아 엉엉 오열할 것 같았거든요. 행복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온데 섞여 기쁜 얼굴을 하고 힘껏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 표정을 보고
몇몇 하객분들은 그렇게 좋냐? 하며 우스갯소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일생에 한 번뿐이라 절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날이라고들 하지요. 한 사람과의 미래를 약속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제게는 다른 의미, 약속과 소중함이 공존했던 날이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기분, 결혼식이 끝나고 애지중지 저를 키워주셨던 할머니께서 꿈에 나오셨습니다. 살아생전 모습보다 훨씬 좋아진 얼굴과 표정을 하시고는 제가 좋아하는 포옹을 해주시고 머리를 빗어주셨어요. 도은아, 우리 똥강아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 원 없이 사랑할 일만 남았구나. 늘 건강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할미 없이도 예쁘게 잘 커줘서 고맙다. 예쁘다, 우리 강아지. 꿈속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씀대로 결혼 후 저의 인생에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만 가득했습니다. 재현이는 그전보다 더 많이 표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머님, 아버님의 다정한 모습이 떠오르곤 했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엄청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라 제 남편도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 가득한 에너지가 좋아서 저는 남편을 졸라 자주 시댁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우리 공주 왔어? 재현아, 공주가 공주한테 공주라고 그런다. 봐라. 아버지, 둘째 머슴 왔어요. 둘째 머슴 왔는가? 첫째 머슴이 고기 사다 수육 삶아놨으니 자네는 김치를 썰게. 아유, 누가 머슴이야. 여기 머슴이 어디 있어. 내가 상 차릴 테니까 다들 그냥 가서 앉아 있어요. 선희씨, 제가 할게요. 공주님들은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할게요. 도나, 아버지랑 내가 할 테니까 공주님들은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못 살아, 공주야. 우리가 비켜주자. 안 되겠다. 아버님의 이러한 어머님 사랑에 저까지도 결혼하고 시댁에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적이 없으니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의 티격태격하는 사랑 표현도 너무나 예뻐 보였고요. 그런 예쁜 사랑 속에 제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했습니다. 도은아, 많이 먹어라. 네, 아버님, 너무 맛있어요.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입에 맞아서 다행이야. 그나저나, 이젠 좀 그만 오려무나. 네? 아버지, 서운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아니, 연석들아. 주말엔 우리 시외로 데이트도 나가고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자꾸 들이닥치니 갈 수가 있어야지 원. 너희들은 신혼이 되어서 데이트도 안 다니고, 뭐하러 매일같이 집으로 오고 그러냐? 재현이 너도, 아무리 도훈이가 괜찮다, 좋다 해도 그러는 것 아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여자를 몰랐어야. 아이고, 아버지, 아빠. 아빠 아들은 데이트하고 싶은데 자꾸 시댁으로 가자는 걸 어떡해요. 도훈이는 엄마 아빠 보고 싶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여기 와서 활짝 웃는 아내 얼굴 보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여보, 애들한테 왜 그래요? 몰라, 아무튼 오지 마. 저번 달부터 은행 단풍 보러 저기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러다 다 지겠어. 도훈아, 네가 이해해라. 아버지가 요즘 이렇게나 소녀 같다. 다음 주는 우리 삐돌이 달래주러 은행 단풍 보러 가야 할 것 같으니 다음 주엔 오지 말고 너희 둘이 시간 보내줘. 하하, 네, 어머님, 아버님. 다음 주는 저희 안 올 테니 예쁜 단풍 구경 많이 하고 오세요. 저희도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져야죠. 삐돌이라니, 듣는 삐돌이 섭섭하게. 아이, 나 진짜 우리 동준 씨 없이 못 살지 싶다. 이렇게 매일매일 사랑하는데. 나도 우리 선이 없으면 못 살아. 우린 나중에 저 세상 갈 때도 둘이 동시에 가야 돼. 두 분은 입버릇처럼 저 세상도 같은 날 손잡고 가자고 하시며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저희 부부도 비슷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곤 했어요. 그런 대화를 듣고 나누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나란히 죽는 거라면 슬프지 않고 꽤 행복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고 행복할수록 죽음이 두려워지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아빠, 응, 어? 엄마가요? 어쩌다가, 좀 어떠세요? 네, 저희 금방 갈게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좀 다치셨나 봐. 지금 병원에 계신다네.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떡해. 얼른 가자. 빗길에 미끄러우셨나? 지금 바로 가자, 여보. 어머님께서 다치셨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비가 오면 계단이 미끄러워 늘 저희에게 입버릇처럼 미끄러우니 조심해라 하시곤 했었는데 저희 걱정 다 해주시고는 어머님께서 다치셨다니 너무 초조했습니다. 많이 다치신 게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놀란 남편을 달랬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크조차 못하고 어머님께서 계신 병문을 열자 누워 계신 어머님과 그 옆에 서서 젖은 수건으로 어머님의 얼굴을 닦아주시는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많이 우셨는지 퉁퉁 붓고 붉어진 눈을 하고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 여보, 애들한테 이야기하셨어요? 하지 말라니까.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조금 다친 거야, 조금. 엄마, 다리에 깁스 두른 사람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잘 전화하셨지. 엄마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면 어떡해.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여보, 누워있어, 누워있어. 아니, 네 엄마가 평소에 절대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늘 우리한테 조심하라고 이러면 일렀지. 이렇게 자기가 넘어져서 사람 놀라게 할 줄은 몰랐다. 넘어지고 자기도 아픈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도 괜찮다고 파스 뿌리면 낫는다고 하는데 아니 병원에 데려와 보니 깁스를 2달이나 하고 지내야 한다지 뭐냐. 발목이 골절돼서 이따만하게 부었어. 그걸 보니 내가 속이 상해 안 상해. 어머님, 골절이라니 얼마나 아프셨어요. 깁스를 2달이나 하고 계시려면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당분간 옆에서 같이 지낼게요. 골절이라는 단어에 2번 놀란 저는 어머님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다리가 다치셨으니 혼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로감이 몰려오실 터. 저라도 곁에 있으면서 손발이 되어드리면 한결 편하지 않으실까 했어요. 다친 곳이 아무는 동안만이라도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분간 함께 지나겠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님께서 돌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셨고 그런 어머님 앞으로 아버님께서 저를 가로막아 서시고 버럭하셨습니다. 얼핏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퉁퉁 부어버린 눈과 근엄한 표정 뒤로 보이는 뾰로통한 표정이 남편을 닮아 꼭 아기 호랑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님께서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신 것이 조금 이해가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가, 넌 그러지 마. 선이 옆에는 내가 있는데 내가 곁에 손이 되고 발이 될 건데 내가 여기서 지내면 되니까 넌 괜히 그러지 마라. 아빠,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도훈이가 있으면 아버지 자리 빼앗길까봐 그래요? 선이가 워낙 도훈이를 예뻐하니까 순간 그러라고 할까봐 초조해서 그랬지. 아가, 화낸 것 아니야. 미안하다. 못 살아 정말. 애들 앞에 나 뜨거워 죽겠어. 팔불칠 소리 들어요. 내가 미안해 우리 며느리. 그러려니 해다오.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재현씨도 그러는데요 뭘. 오히려 저 방금 좀 놀랐어요. 재현씨 다정하고 상냥한 모습이 방금 아버님하고 똑같아서요. 이렇게 다정하고 상냥한 분들과 가족이 되었다는 게 살짝 뭉클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저 아버님보다 어머님을 덜 사랑해서 물러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주셔요. 아구, 말을 어쩜 이리 예쁘게 해. 그렇지 않아도 내 친구들이 매일 나보고 부럽대. 어쩜 그리 예쁜 며느리를 얻었냐고. 그럼 난 말하지. 얼굴만 고운 게 아니라 마음까지 곱다고. 그런 귀한 사람과 가족이 되어 나도 그저 영광이라고. 어머님. 에이, 기분이다. 내가 잠깐 나가서 울 공주들 좋아하는 통닭 사올 테니 같이 먹다가 가. 아버님의 애정어린 말씀으로 시작된 대화는 어머님과 저의 고부사랑 대화로 흘러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제가 즐겨 먹는 통닭을 사오시겠다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사오신 통닭은 정말 맛있었어요.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겠지요. 매일 보아도 질리지 않고 매일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되는 소중한 분들. 두 분이 항상 사랑으로 충만하시기에 곁에 있는 저희도 그만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빠, 회사는 어쩌시고요? 너희 아빠 휴가 냈어, 얘. 오, 역시 우리 아버지 머리 좋으셔. 그런 방법이 있었네. 하하, 아들아.
넌 아직 이 아빠 따라오려면 멀었다.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고 혼자 충분히 잘 지낸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꼭 자기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래서 말릴 수가 있어야지. 휴가 내고 하루 종일 내 손이며 얼굴이며 닦아주면서 저렇게 울어대는데 무서워서 그랬지. 내가 이렇게나 심장이 철렁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 걱정도 되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발목 골절이랑 다리 타박상만 있다는데 혹시나 다른 데도 아프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이젠 젊은 시절 다 가고 나이도 먹어서 가뜩이나 몸 성한 것도 없는데 엄마하고 나하고는 같은 날 같은 시에 죽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아프니 걱정되지. 그 약속 못 지킬까봐.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 무서워 아주. 남편과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남편의 집에 놀러 가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입버릇처럼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손 꼭 잡고 죽자. 가는 길 무섭고 외롭지 않게 서로 손 꼭 잡고 눈 감자. 그때 당시에는 죽는 날을 이야기하시던 두 분의 모습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기에 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생에서 성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하시던 말씀이지만 그날 그런 말씀을 들으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저도 남편도 누군가를 세상 밖으로 잘 안녕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아버님은 그렇게 어머님께서 퇴원하시고 어느 정도 적응하실 때까지 어머님을 간호하시느라 회사에 휴가를 낸 채 곁에 있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시니 저희는 아버님을 통해 어머님이 쾌차하시는 과정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요. 여보,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 모두 참 다정하고 따뜻한 분들인 것 같아. 이제는 아무런 말이나 행동 없이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 곁에 있어서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존재. 그런 게 가족인가? 당신이 그렇게 바라봐주니 내가 오히려 고마운데? 우리 집은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었는데 당신이 오고 나서 특별한 가족이 되었지. 그래서 난 당신이 내 친구였던 그때 우리 가족보다 당신과 함께 나의 울타리를 새롭게 꾸리게 된 지금의 우리 가족이 더 좋아. 평생 친구로만 지낼 뻔했던 당신이랑 이런 대화를 나누는 부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지 당신은 모르지? 왜 당신은 이렇게나 다정한 거야? 당신은 이런 나 어때? 부담스럽다면 줄이려고 노력해볼게. 근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께서 너무 팔불출 같다 하시니까 조금 덜 하려고 노력하시던 시절이 있었거든. 결과적으로 잘 안 됐어. 조금, 아주 조금 덜 하시긴 한데 예전엔 어머니 아프시면 다 나을 때까지 회사 휴가 내고 간호하시던 분이셔. 하하, 그래도 이젠 조금 괜찮아지시면 다시 출근하시니 많이 좋아진 편이지. 아무튼 도훈이 당신이 내 애정 표현이 부담스럽다면 줄이려고 노력해본다고. 그러니까 꼭 얘기해주기다. 나 당신한테 점수 깎이고 싶지 않아. 다정함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나.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만큼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지금 당신은 내 마음속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데 오히려 난 어머님 아버님을 뵈면서 두 분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 살면서 딱 한 가지의 사랑만 할 수 있다면 난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 여보, 당신이랑. 고마워. 나 솔직히 이렇게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도 당신이 내 여자인 게 안 믿긴다. 하하. 우리도 그거 할까? 어머니 아버지처럼 죽는 날 같이 손잡고 죽기? 같은 날 같은 시에 손잡고 죽기. 이거 아니야? 그거 맞아. 하하. 누가 누구를 먼저 보내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 처음 함께 손을 잡았던 그날처럼 마지막 손잡는 날도 함께 하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동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저희 부부는 그렇게 두 분의 약속을 우리 두 사람의 가슴에도 새기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말도 안 되고 지키기 힘든 약속임을 알면서도 약속 한 번으로 더 강한 저희가 되는 힘이 생겼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할 미래에 또 다른 미래를 약속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말이 제게도 해당될 줄은 예전에 저는 정말 몰랐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제 가까이에는 늘 불행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행복과 불행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는 예쁜 아이가 생겼어요.
눈망울이 똘망똘망한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제 눈에만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정말 저희 남편과 쏙 빼닮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작고 오밀조밀한 얼굴에서 어떻게 다 큰 어른의 얼굴이 겹쳐 보일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라고 신께서 일부러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자식에게 심어준 것 같았어요. 예쁜 아들의 등장으로 저희 가족은 더욱더 화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린이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을 꼭 잡고 걸어 나오시는 시부모님을 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멀리서 봐도 느껴지는 무거운 기운에 선뜻 인사를 망설이던 그 순간 아들이 손을 번쩍 들고 제자리에서 방방 뛰어대며 두 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신호 건너편에 계시던 두 분의 얼굴이 저와 아들을 발견하고 한층 더 어두워지셨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두 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요.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빨리 건너가자고 보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거라는 침착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미 코끝이 시큰해져 버린 마음은 앞뒤를 다투어 제 얼굴에 그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으신 건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 제 앞으로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먼저 건너오셨습니다. 아들은 힘찬 발돋움으로 할아버지 품에 쏙 안겼습니다. 태호, 어린이집 다녀오는 길이야? 네, 저 오늘 밥 2번 먹었어요. 밥 2그릇이나 먹었어? 태호, 이제 형아 다 됐네. 어머님,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먹어야지. 아가, 너도 아직이지? 네, 재현 씨 오면 같이 먹으려고요. 근데 병원은 뭐 때문에 다녀오신 거예요? 아, 별거 아니야. 잊어버려라. 태호, 이제 집에 가서 맘마 먹어야지. 너희 아빠 좀 있으면 올 텐데. 아빠한테 가서도 오늘 밥 2그릇 먹었다고 자랑하고, 응? 어머님, 아버님은 마치 들켜선 안 될 것을 들킨 사람들처럼 평소답지 않은 짧은 인사와 바쁜 발걸음으로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한번 불안한 마음이 들자 그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결국 식사를 마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근데 어머님, 아버님 말이야. 아까 태워 데리러 갔다 오는 길에 배웠거든. 그랬어? 왜? 뭐라고 하셨어? 아니, 그게 사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병원에서 나오시더라고. 여쭈어도 별거 아니라고 하시기에 더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당신이라도 연락드려보는 게 어때? 두 분 병원 나오실 때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남편 역시 제 말에 불안함을 느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뚜루루 뚜루루. 2번이면 늘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날은 또 한참 뒤에야 핸드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통화 내용이었지만 어두워지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저도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집에 가보려는데 같이 가겠냐고 했고 저도 그렇게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하신 말씀은 생각하고 애써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2분 다 암에 걸리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2분 모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2분 모두에게 아무 일이 일어날 줄은 차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제게 세상이 벌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의 암 선고 이후로 저와 남편은 어두운 방 안에 불 하나 켜지 않고 걷고 있는 사람처럼 너덜거리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 저보다 남편이 더 고통스러운 마음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래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부모님이라는 존재에 시자를 붙여서 그렇지 2분은 제게 진짜 부모님이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짓말 같은 현실은 멀쩡한 사람도 망가뜨려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암세포가 성장하고 전이가 된다는 것을 말로만 들어봤지 그렇게 무섭고 빠른 속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평범했던 일상을 버리고 어머님, 아버님의 병간호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입원하신 병실이 달라서 남편과 저 2사람이 번갈아가며 한 분씩 곁에 있어 드렸습니다. 대장암이셨던 어머님께서는 제가 곁에 있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해드릴 수 있는 게 곁에 있어 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2분의 앞으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붙들고 있던 희망은 쉽게 놓아지지가 않더군요. 슬프지만 희망보다 절망이 더 많은 나날이었습니다. 두 분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질수록 저희 두 사람도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동그랗게 떠있는 달을 누가 똑 하고 떼어간 것처럼 빛을 찾아볼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의 이런 모습에 속상해 하셨고 몸으로 느껴지는 아픔에 고통스러워 하셨으며 예전처럼 두 분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특히 아버님께서는 아픈 어머님을 예전처럼 손수 돌봐주실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 두 분을 보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고통들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의 끝에 병원 측에 부탁해서 2인실 병실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줄까? 거절당할 것 같아 자신이 없었지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의 결재로 두 분이 같은 병실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애써 웃어 보이시면서도 늘 어두운 표정이었던 두 분의 얼굴에 거짓말처럼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아픈 시간 속에도 밥도 꽤 잘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런 두 분의 모습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희망에 불을 붙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많이 좋아지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용기를 내어 의사 선생님 면담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두 분이 되게 안색도 밝아지시고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혹시 진짜 괜찮아지고 계신 게 아닐까 해서. 음, 의사 선생님은 저희의 말에 한참 동안 화면 속 차트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말랑해지려던 저희의 마음은 다시금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저희에게 꺼낼 문장과 단어를 고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워낙 모든 것을 나누던 분들이었다 보니 고통도 나누어 함께 견디시나 봅니다. 상태가 다시 좋아지지는 않았다는 말보다는 혹은 더 진전되었다는 말보다는 덜 힘든 단어와 문장으로 해주신 말씀에 저희 부부는 짧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진료실 밖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에 달린 작은 창으로 비춰지는 모습에 다리가 힘이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님의 옆에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힘든 몸을 일으켜 서 계시는 아버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시다 두 분만 남겨졌을 때 고통을 나누고 계셨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울부짖는 어머님의 이마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는 아버지의 손등에는 불필요한 링거줄들이 매달려 있었고 문 밖에 서서 한참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저희 부부는 처음 부모님의 암 선고를 들었을 때보다 더 절망적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며칠 후 저희에게 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요. 재현아, 엄마 아빠 이제 집에 가서 지내고 싶다. 엄마 아빠 매일 치료받아도 힘들기만 하고 이제 편안하게 그날을 기다리면서 둘이 진짜 행복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저희에게 그 말씀을 하시던 어머님 아버님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듯한 얼굴, 아무런 그늘도 보이지 않는 평온한 얼굴, 꿈을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 얼굴을 보며 저희는 감히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늘려보자고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측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놀이동산을 가는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아하실 줄은 몰랐는데 집에 도착해 너무 좋아하시는 두 분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겨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의 생활은 두 분이 암 환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거짓말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병원에 계실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웃으셨고 그런 두 분 덕분에 저희도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집에 돌아와 문을 열고 들려오는 소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염없이 반복되는 두 글자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했어요. 떨려서 땅에 딛는 것조차 되지 않는 다리로 꾸역꾸역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짓말같이 화사한 얼굴로 편안하게 눈을 감고 계시는 어머님과 그 옆에 나란히 누워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아버님. 저는 부정하듯 엄마를 부르짖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토닥토닥 등을 두드리는 소리에 맞춰
제 눈에서도 끊임없는 눈물줄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꼭 붙잡은 아버님만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재현아, 내 아버지, 울지 마라. 엄마 곁은 아빠가 늘 함께 하잖니. 아버지, 여보, 선이야, 듣고 있어? 같이 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사랑한다고 말은 해주고 가야지. 그리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버님은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가신다던 아버님, 어머님 곁으로 가는 것이 급했던 것이겠지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걸요. 어쩌면 저희가 사랑한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늘 저희 곁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셨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죽는 날 같이 가자고 하셨던 아버님. 정말 5분 차이로 어머님을 따라 그렇게 가시는 모습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제 누구보다 저희 두 사람을 응원하고 사랑해 주셨던 두 분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두 분이 저희의 가슴속에 새겨주신 위대하고 찬란했던 그 사랑만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며 부모님을 닮은 사랑을 하는 부부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태호에게도 사랑의 위대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걸어온 길을 저희 또한 걸어보려 합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아름답고 따뜻하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완벽하지 않은 어설픔 또한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꿈속에 어머님께서 다려주셨던 교복 양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때 뭉클했던 그 마음이 자꾸 저를 울립니다. 아직 강해지려면 멀었지만 저보다 더 아프고 힘들면서도 잘 견뎌주는 남편을 생각하며 강한 아내, 강한 엄마, 강한 사람이 되어 사랑하고 사랑을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더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